심양루의 반역시. 계집아이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헐레벌떡 루가기로 뛰어 올라왔다. 그녀의 늙은 부모는 이미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주인은 당황한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나으리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고는 심부름꾼에게 물을 떠오게 하여 입에 한 모금 물고 계집아이의 얼굴에 여러 차례 뿜었다. 그런 후 한참 만에야 계집아이는 비로소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여러 사람이 부축해서 일으켜보니 그녀의 연약한 이맛살이 찢겨져 있었다. 이규는 손가락 2개로 슬쩍 밀었으나 그녀에게는 몽둥이로 맞은 것 같았던 모양이다. 늙은 부모는 자기 딸을 쓰러뜨린 사람이 흑선풍 이규라는 사실을 알자 그만 놀라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다 딸이 깨어나자 비로소 딸의 이마를 수건으로 잘 싸매준 다음 그녀의 비녀와 귀고리를 바로 잡아주었다. 송강이 한동안 늙은 부모와 딸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노인의 성씨는 무엇이며 고향은 어디시오? 그러자 그녀의 늙은 어미가 대신 이렇게 대답했다. 나으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외는 모두 송가이온데 본래 도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라곤 외딸인 이애 하나뿐이랍니다. 이애의 이름은 옥년이온데 이애가 노래 몇 곡을 배워서 이곳 비파정에 나와 노래를 불러 우리 세 식구가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어르신네들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중에 눈치 없이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다가 저 양반의 실수로 이마를 다친 듯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만한 일로 관청에 달려가 여러 어르신네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송강은 할멈의 말을 듣고 그 너그러움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잠시 영내로 들어갔다 가시오. 내가 은자 20냥을 드릴 테니 따님의 치료비로 쓰시오. 그리고 앞으론 이런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지 말고 어디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시집을 보내 노래를 팔지 않도록 하시오. 송강이 그렇게 말하자 할멈은 늙은 영광과 함께 절을 하며 살해했다. 나으리,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희같이 미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그렇게 많은 돈을 받겠습니까? 나는 본래 한번 입 밖에 낸 말은 꼭 실천하고야 마는 성격이오. 그러니 어서 2분 중 한 분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2 내외는 거듭 송강에게 절을 올렸다. 그러자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대종이 문득 이규를 향해 꾸짖었다. 니놈은 오나가나 말썽이로구나. 니놈 때문에 또 송강 형님께서 많은 은자를 쓰시게 되지 않았느냐. 이규가 투덜거렸다.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을 뿐인데 그렇게 힘없이 나자빠질 줄 미처 몰랐소. 나 참 저렇게 연약해 빠진 계집은 처음 보겠소. 어쨌든 내 잘못이니 형님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100번 때려도 할 말은 없소. 그렇게 투덜대자 송강 등 모든 사람이 일제히 웃음보를 터뜨렸다. 송강은 비파정에서 계산을 마치고 대종을 비롯한 3명의 사내와 늙은이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다. 초사방에 이르른 송강은 은자 20냥을 꺼내서 늙은이에게 주었다. 늙은이는 연신 굽신거리면서 감사해 하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늙은이가 돌아가고 나자 송강은 장순에게 장횡의 편지를 전했다. 그러자 장순은 비파정에서 가져온 잉어 2마리를 송강에게 주고 돌아갔다. 송강은 이규에게 은자 50냥을 내주면서 말했다. 아우는 사양 말고 이 돈을 받아서 요긴한 데 쓰도록 하게나. 그러자 이규가 2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했다. 아니 형님,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주십니까? 약소하지만 받아두게나. 이규는 연신 송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다음 대종과 함께 성 안으로 돌아갔다. 모두들 돌아가고 나자 홀로 남은 송강은 장순이 두고 간 잉어 2마리 중 1마리를 관영에게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몸소 요리를 해서 실컷 먹었다. 그런데 잉어가 싱싱한 데다 맛이 너무 좋아 그만 과식을 하고 말았다. 새벽부터 배가 쑤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계속해서 설사가 났다. 20 남은 차례나 연거푸 설사를 하고 나니 그만 기진맥진하여 일어날 수가 없었다. 송강이 알아누운 것을 알자 영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그를 돌보러 왔다. 그들은 설사를 멎게 하는 육화탕을 지어다 먹이는 한편 죽을 쑤어주고 물을 끓여 주었다. 아마도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평소 입은 송강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것 같았다. 이규 장순도 병문안을 왔다. 어쩌면 제주 땅에서 광주 땅으로 유배를 오는 도중에 쌓였던 장도의 피로가 이제 비로소 터진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송강이 자리에 누워있은 지 대여섯 세가 지나자 배탈이 나았다. 몸이 낫자 대종을 만나보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 동안을 대종이 올까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자 송강은 은자 몇 냥을 지닌 채 노형을 나섰다.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거리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송강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혹시 대원장 댁이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가족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황묘 옆 관은암에서 지내십니다.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일러주자 송강은 곧바로 성황묘 옆 관음암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대종은 외출한 뒤여서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할 수 없이 터벅터벅 걷다가 문득 흑선풍 이규가 생각났다. 송강은 다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혹시 흑선풍 이규의 집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집이 있나요? 그저 노성에서 지내기는 하지만 몸을 쉴 때는 옥에서 지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이곳저곳 싸돌아다니지요. 하루는 동쪽에서 또 다음 날은 서쪽에서 하는 식으로 아무 데서나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 어디가 거처인지 알 수가 없지요. 송강이 이번에는 장순의 집을 물었다. 네, 그분은 성 밖의 마을에서 살고 있지요. 성 안에는 물고기 값을 받으러 올 때만 들르고 고기를 팔 때는 성 밖 강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송강은 곧 성 밖으로 발길을 돌렸다. 장순에게나 찾아가 보리라 하는 생각에서였다. 성 밖으로 나가서 길을 조금 걸으니 아름다운 심양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강 풍경에 취해 한참 동안이나 강길을 걸었다. 그런데 문득 눈앞에 고풍스런 누각 하나가 나타났다. 송강이 바라보니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끝에 주기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 씌어있는 글귀가 송강의 눈길을 끌었다. 심양강 정고. 정고란 이와 같은 여러 개의 술집 중에 본점을 뜻했다. 처마 밑을 올려다보니 무늬를 아로새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심양루라고 새겨져 있었다. 소동파의 낙관이 찍힌 걸로 보아 그가 직접 쓴 글씨가 분명했다. 예로부터 강주 땅 심양루는 천하절경이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친구도 없이 홀로 쓸쓸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누각 위로 올라가서 구경이나 해야지. 송강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누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문 앞에 이르니 주홍빛 망주석 기둥이 양쪽에 서 있는데 각기 흰 칠을 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세간 무비주, 세간에 비길 데 없는 술이요. 천하유명루, 천하의 이름난 누각이라. 누각으로 올라가니 위층은 각기 5칸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어느 방에서 바라보아도 심양강의 풍경은 그저 황홀할 따름이었다. 하늘엔 마치 솜털구름이 첩첩이 쌓여 있었고 그 구름 아래 먼 산 기슭으로부터 강물이 굽이쳐 오고 있었다. 강물 위에는 점점이 고깃배들이 떠 있는데 그 여유로움이 세속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주는 듯 했다. 문득 누각 밑을 바라보니 푸른 회나무 위에서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제재거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또한 문 앞에 늘어진 버드나무 둥치에는 꽃무늬가 새겨진 안장을 등에 얹은 채 말 한 필이 메어져 있었다. 송강이 주위 경관에 매료되어 연신 마음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곳 심부름꾼이 올라와서 물었다. 손님,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손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2명의 손님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구먼. 좋은 술 한 병과 삶은 고기, 그리고 과일을 약간만 가져오게나. 단 물고기만은 사양하겠네. 송강이 혼자서 왔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워 그렇게 말하자 심부름꾼은 누각 밑으로 내려가더니 잠시 후 술과 안주 그리고 과일을 차려가지고 올라왔다. 신선한 채소, 철 따라 나온 과일, 살찐 양고기, 닭고기, 그리고 삶은 쇠고기가 주홍색 접시 위에 가득했다. 술병을 보니 남교풍월이란 이름난 술이었다. 송강은 천하일품의 술과 안주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처럼 훌륭한 음식과 술병을 보니 참으로 강주 땅은 사람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게다가 경치가 이토록 빼어나니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나는 비록 이곳에 귀양살이를 온 몸이지만 이렇게 좋은 산수를 보게 되었으니 어쩌면 다행인지 모른다. 그는 홀로 앉아서 한 잔 두 잔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얼마쯤 마시고 나니 문득 취기가 돌면서 울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일찍이 산동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글줄이나 읽었지만 지금의 이 꼴이 도대체 무엇인가? 몇몇 호걸들과 사귀어 쥐꼬리만한 이름을 얻었다지만 이제 나이 30이 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어디 그뿐인가. 오히려 두 뺨에 글자를 넣어 이곳 강주 땅에 귀양 온 몸이니 장차 부끄러워 고향의 아버님과 아우를 어찌 대한단 말인가. 송강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 채 취기가 오르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쓸쓸한 기분으로 계속 술잔을 들이켰다. 얼마쯤 마시고 나니 더욱 취기가 올라왔다. 송강은 끓어오르는 회한과 슬픔에 문득 서강월 시 한 수를 지었다. 문득 옆을 바라보니 흰 벽 위에 어지러이 글씨가 씌어 있었다. 그곳을 다녀간 많은 취객들이 시흥이 돋아서 써놓고 간 식구와 낙서들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렇다. 나도 여기에 글을 한 줄을 남기자. 뒷날 내가 뜻을 이룬 뒤에 이곳을 지나게 되면 이 글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괴롭고 쓸쓸했던 옛날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송강은 벼루에 먹을 간 다음 붓을 들고 먹물을 듬뿍 찍어 숨 한 번 몰아쉬고 흰 벽에 휘 갈겼다. 어려서부터 경서와 사설을 읽었고 자라나서는 또한 권모술수도 배웠노라. 흡사 맹호가 거친 언덕에 누운 듯 이빨과 발톱을 감춘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 불행히도 양쪽 뺨에 낙인까지 찍혔으니 강주 땅에 유배된 불행한 신세. 뒷날 이 한풀 기회를 얻게 된다면 심양강 어귀는 붉은 피로 물들리라. 다 쓰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니 절로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이만하면 됐다. 먼 훗날 부귀영화를 얻어서 다시 이곳을 지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들러서 이 시를 읽어보리라. 송강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또 술을 따라서 여러 잔 들이켰다. 그리고 절로 흥이 난 듯 붓을 들어 아까 쓴 시 옆에다 시 한 수를 더 써 넣었다. 마음은 산동 땅에 있고 몸은 오 땅에 있으니 공연히 강호에 떠돌면서 한숨만 짓고 있도다. 만약 뒷날 뜻을 이룰 때가 되면 비웃으리라. 황소는 대장부가 아님을. 이렇게 쓰고 나서 그는 제일 마지막에 운성현 송강지음이라고 써넣었다. 붓을 탁자 위에 놓고 난 송강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휘갈겨 쓴 시를 읊어보았다. 그는 다시 술을 몇 잔 더 마셨으나 몹시 취해 더는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만취한 송강은 심부름꾼을 불러서 계산을 치른 다음 거스름돈은 그에게 선심을 썼다. 그는 비틀거리며 누각을 내려와 영내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침상에 푹 고꾸라졌다. 송강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다.
그는 심양로에서 벽면에 실을 휘갈겨 쓴 기억조차도 잊고 있었다. 오직 뒷머리가 당기고 아파서 다시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심양강 건너편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위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이전에 통판벼슬을 지낸 황문병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그가 비록 경서를 읽었다고는 해도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데다 속이 좁아 어진이를 곧잘 시기하고 해치는 걸 능사로 삼았다. 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귀한 선물을 배에 싣고 강주 땅으로 건너가 강주 부윤 최구에게 바치곤 했다. 최구는 바로 당대 조정의 최고 권세가인 최태사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강주 부윤 최구의 눈에 들어 다시 벼슬길에 나가려는 속셈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송강의 운명이 기구하게 되려 했는지 이 황문병에게 걸려든 것이었다. 그날도 황문병은 2명의 하인을 시켜서 계절에 맞는 예물들을 잔뜩 배에 싣게 한 다음 강주 땅으로 건너왔다. 그는 곧바로 강주부로 찾아가서 부윤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그날따라 부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황문병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강가로 나와서 자기 배가 메어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의 배는 마침 하인들이 심양로 바로 밑에 메어두었다. 황문병은 무더운 여름 날씨라 더위도 식힐 겸 심양로로 올라갔다. 심양강의 절경을 내려다보면서 감탄을 하던 그는 문득 벽면에 무수히 휘갈겨진 식구의 눈길이 멈춰졌다. 제법 잘 씌어진 글들이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글들도 많이 있었다. 글줄 깨나 읽었다고 자신하는 그는 비웃음을 날리며 벽에 씌어진 글들을 하나씩 차례로 읽어 나갔다. 그런데 문득 송강이 써놓고 간 식구의 눈길이 머물자 흠칫 놀랐다. 앗? 이건 반역을 뜻하는 시가 아닌가? 누가 이렇게 역적질을 하겠다는 시를 감히 여기에 써놓았을까? 황문병이 놀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일 뒷부분에 운성 송강지음이라는 5글자가 뚜렷이 씌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다. 어려서부터 경서와 사설을 읽었고 자라나서는 또한 권모술수도 배웠노라. 황문병은 코웃음을 쳤다. 자부심이 대단한 놈이로군. 흡사, 맹호가 거친 언덕에 누운 듯 이빨과 발톱을 감춘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네. 이놈은 아무래도 제 주제를 모르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는 계속 다음을 읽어나갔다. 불행히도 양쪽 뺨에 낙인까지 찍혔으니 강주 땅에 유배된 불행한 신세. 그렇게 대단한 뜻을 가진 놈은 되지 못했군. 필시 이곳에 귀양 온 죄수일 것이다. 그는 이어 다음 구절로 눈길을 돌렸다. 뒷날 이 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된다면 심양강 어귀는 붉은 피로 물들리라. 이놈은 아무래도 무슨 원한에 사무친 놈 같구나. 그렇지만 귀양 온 죄수놈이 감히 무슨 힘을 쓴단 말인가? 그는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식구를 읽어보았다. 마음은 산동 땅에 있고 몸은 오후 땅에 있으니 공연히 강호에 떠돌면서 한숨만 짓고 있도다. 이번 구절은 제법 운치가 있구만. 이어서 그는 다음 구절을 읽어보았다. 만약 뒷날 뜻 이를 때가 되면 비웃으리라 황소는 대장부가 아님을.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황문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허, 이놈이 이런 소리까지 늘어놓다니. 당나라 때 역적질을 했던 황소란 놈보다도 오히려 더한 놈이 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놈이 바로 역적질을 해도 크게 할 놈이다. 황문병은 제일 뒤에 씌어있는 운성 송강지음이라는 5글자를 들여다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운성의 송강이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아마도 높은 벼슬을 했던 놈 같지는 않구나. 황문병은 곧 심부름꾼을 부르더니 물었다.
여기에 이 시를 쓴 사람을 아느냐? 심부름꾼이 본대로 대답했다. 어제 어떤 손님 한 분이 오셔서 홀로 술을 드시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휘갈기고 가셨습니다. 그자의 용모가 어떻더냐? 양쪽 뺨에 먹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노성영래의 죄수인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으며 키는 작고 몸집이 뚱뚱했습니다. 알았네. 황문병은 심부름꾼에게 곧 지필목을 가져오게 하여 벽에 씌어진 송강의 식구들을 베껴 쓰더니 심부름꾼에게 일렀다. 절대로 이 식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나으리. 심부름꾼이 황문병의 엄한 다짐에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황문병은 누각에서 내려와 그날 밤은 자신의 배 위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황문병은 일찍 밥을 먹고 나서 강주부로 향했다. 마침 부윤체구는 후당으로 물러나와 쉬고 있는 중이었다. 황문병은 뵙기를 청하고 나서 하인들로 하여금 배에 싣고 온 예물들을 지고 와 부윤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한참이 지나서 체구는 사람을 보내 그를 후당으로 청해드렸다. 황문병은 후당으로 들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정해 앉은 후 입을 열었다. 실은 어제 강을 건너와서 부유님께 문안을 엽죽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를 벌이고 계신 중이오라 감히 여쭙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통판께서는 나와 아무 허물 없는 사이인데 자리를 같이 한들 어찌 그것이 허물이 될 수 있겠소. 내가 알았더라면 맞아드렸을 텐데 미안하구려. 체구가 황문병에게 면부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 양쪽에 시립해 있던 시녀들이 차를 바쳤다. 차를 다 마시고 나자 황문병이 넌지시 물었다. 나으리, 요즘 조정에 계신 춘부장님으로부터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셨는지요? 며칠 전에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소이다만. 체구는 불쑥 그걸 묻는 연유를 알 수 없다는 듯 황문병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황문병이 다시 물었다. 혹시 무슨 새로운 분부라도 계셨습니까? 아버님께서 요즘 태사원의 사천감이 아래기를 간밤에 첫눈을 보니 강성이 5초 일대를 비추고 있다. 반드시 역모를 도모한 자가 있을 것이니 미리 살펴 이를 막아야 한다. 라고 했다는 거요. 또 요즘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부르고 다니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적어 보내주셨소. 나라를 좀먹는 건 가와 목이요. 싸움을 하려는 자는 수와 공이라. 종횡무진 36방을 휘두르니 난리가 퍼지는 곳은 산동 땅이라네. 그러니 나에게 이곳 강주 땅을 잘 살피고 항상 조심해서 굳건히 지키라는 분부셨소. 체구가 편지의 내용을 별뜻 없이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걸 듣고 난 황문병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문득 놀랍다는 듯 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으리,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연이 아니란 말씀이오. 황문병은 옷소매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받치면서 말했다. 나으리, 이것을 좀 읽어보십시오. 종이에 씌어진 내용을 읽고 있던 부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니, 이건 반역시가 아닌가. 통판께서는 어디서 이 시를 구했소? 체구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황문병이 신명이나 대답했다. 실은 어제 제가 나으리를 찾아뵈려다가 찾아뵙지 못하고 강가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에 마침 심양로가 있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여 땀이나 식힐 겸 누각으로 올라갔는데 그곳 벽에 이 시가 씌어 있었습니다. 어떤 자가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오? 나으리 보십시오. 운성 송강 지음이라는 5글자가 분명히 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를 지은 자는 분명히 운성현의 송강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양쪽 뺨에 낙인까지 찍혔으니 강주 땅에 유배된 불행한 신세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성 영내에서 복역 중인 죄수임이 틀림없습니다. 한낱 노성의 죄수놈이 무슨 일을 꾸밀 수가 있겠소. 체구가 알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자
황문병이 그 말을 받았다. 나으리, 그렇게 생각하실 일만은 아닙니다. 아까 춘 부장님의 편지에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노래가 바로 그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부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엇이? 어째서 그렇다는 거요? 황문병이 그 물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이들의 노래에 이르기를 나라를 좀먹는 건 가와 모옥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나라를 좀먹는 건 간머리와 나무목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글자를 합치면 곧 송자를 뜻합니다. 또한 다음 구절에 이르기를 칼을 든 병사는 수와 공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곧 삼수변과 공을 뜻합니다. 그러니 합치면 곧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자를 합해 보십시오. 틀림없는 송강입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하늘의 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역적질을 일으킬 사람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곧 만백성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윤이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다. 그럼 그 다음 구절에 종횡무진 36방을 휘두르니 날리는 산동 땅에서부터는 무슨 뜻이요? 네, 나으리. 6이 들어가는 해나 6이 둘인 육육수를 가리킨 말이 아닐까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종횡무진 36방을 휘두르니는 온 천하를 뒤흔들게 된다는 뜻이 오며 날리는 산동 땅에 있다네는 운성현이 산동 땅에 있으므로 산동 땅에서 난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운성현의 송강을 가리키는 노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윤이 황문병의 풀이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송강이란 자가 지금 이곳 강주 땅에 와 있는 게 분명하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심양로에서 심부름꾼에게 물었더니 바로 전날 그놈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놈을 찾아내는 일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노송 영내의 죄수 명부를 들여오라 하여 그것을 들춰본다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부윤이 기쁜 얼굴로 감탄에 맞지 않았다. 과연 통판의 밝은 헤아림은 따를 자가 없겠소. 부윤은 곧 공문을 갖추게 한 다음 수하의 병졸로 하여금 노송 영내로 들어가 죄수 명부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곧 죄수 명부가 도착하자 부윤은 친히 그것을 펼쳐보았다. 과연 제일 끝장에 5월 달에 새로운 죄수 한 명이 적혀 있었는데 또렷한 글씨로 운성현 송강이라고 씌어 있었다. 여기 있군. 체구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자 황문병은 신바람이 나서 뒷일까지 일러주었다. 이놈이야말로 바로 아이들의 노래 속에 나온 그놈입니다. 낌새를 알아채고 달아나기 전에 즉시 포조를 보내서 묶어와야만 합니다. 먼저 그놈을 옥에 가두어 놓고 나서 다음 일을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통판의 말씀이 옳소이다. 황문병의 말을 들으니 옳은 말이었다. 말을 마치고 난 부유는 즉시 등청하여 양원 압로절급을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부름을 받은 대종이 달려왔다. 당장 노성 영내로 병졸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운성현에서 귀양온 송강이란 자를 잡아오너라. 그 자는 심양루 벽에 반역시를 쓴 자이니 지체하지 말고 끌고 오라. 대종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거 큰일 났군. 태삽으로 떠나는 신행태복. 얼결에 명을 받들고 부윤 앞을 물러나온 대종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여러 절급과 옥조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노성 영내로 들어가서 죄수 한 명을 묶어와야만 한다. 그러니 지금 곧 각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병기를 챙긴 다음 나의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성황묘 앞에 모이도록 하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대원장님. 병졸들이 소리쳐 대답하고 모두 흩어지고 나자 대종은 곧 신행법을 써서 노성 영내에 있는 송강에게로 갔다. 송강은 마침 추사방에 있었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대종을 보자 몹시 반기며 말했다. 내가 그저께 종일토록 아우를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여 혼자서 쓸쓸히 심양로에 올라가 한잔하고 돌아왔다오. 어찌나 많이 마셔댔는지 지금껏 머리가 맑지 않아 술독을 풀고 있는 중이라오.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송강에게 대종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혹시 어제 심양로에서 벽에다 무슨 글을 써놓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술 취한 놈이 어찌 그걸 기억하겠나? 송강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꾸하자 대종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조금 전에 부윤이 제게 형님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심양류 벽면에다 반역시를 쓴 운성현 태생인 송강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우선 병졸들로 하여금 무기를 챙겨가지고 성황묘 앞으로 모이라 해놓고 신행법을 써서 먼저 형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 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송강은 어렴풋이 짚히는 게 있었다. 그는 어찌할 줄 몰라 길게 한숨 지으며 탄식했다. 아, 이번에야말로 이 송강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형님, 제게 한 가지 묘안이 있으니 우선 제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저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 돌아가서 병졸들을 이끌고 형님을 잡으러 와야 합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는 머리를 풀어헤친 다음 똥오줌을 마구 깔아뭉개면서 미친 척 하십시오. 제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면서 마구 뒹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병졸들을 이끌고 그냥 돌아가서 부윤에게 적당히 둘러대 보겠습니다. 대종이 급한 대로 그렇게 묘안을 짜냈다. 송강이 들으니 그럴듯해 대종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우가 이처럼 좋은 계책을 알려주니 고맙기 짝이 없구려. 꼭 그렇게 할 테니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 대종은 즉시 신행법을 써서 성황묘 앞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이미 병졸들이 무기를 지닌 채 대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짐짓 시치미를 떼고 병졸들을 재촉해 다시 노성 영내로 들어갔다. 노성 영내에 들어서자마자 대종은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새로운 죄수 송강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패두가 황망히 달려 나오더니 말했다. 네, 나으리,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대종이 패두의 뒤를 따라 초사방에 이르렀을 때 송강은 이미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온통 산발을 해서 헝클어져 있었고 똥 오줌을 짓뭉개 놓고 그 위에서 마구 뒹굴고 있었다. 대중이 병졸들을 이끌고 온 것을 본 송강은 대뜸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은 웬 놈들이냐? 어서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대중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송강이 눈을 까뒤집고 마구 발광을 해대면서 소리쳤다. 네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옥황상제님의 부마이니라. 장인어른의 분부를 받들어 황금인을 받고 하늘나라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너희 강주 땅 놈들을 죽이러 왔느니라. 염라대왕과 오도장군은 모두 다 내 부하이니라. 옥졸들은 횡설수설하며 똥오줌을 뒤집어 쓰고 있는 송강을 손뜻 붙들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기만 했다. 저놈은 미친놈이잖아. 저런 미친 것을 잡아가서 못하겠나. 대종도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너희들의 말이 옳다. 돌아가서 부윤님께 사실대로 보고드리고 그래도 잡아오라는 분부가 계시면 그때 가서 다시 잡으러 와도 될 일이다. 그리하여 대종은 병졸들을 거느리고 강주부 관하로 돌아갔다. 관하에서는 부윤 체구가 송강을 잡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었다. 대종과 병졸은 부윤이 앉아있는 대청 아래에 들어서서 아뢰었다. 나으리, 저희들이 송강에게 가보니 그자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똥오줌을 깔아뭉개면서 나는 옥황상제 부마다라고 미친 소리를 짓거려 대는데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온몸에서 구린내가 풍겨 다가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부윤이 다시 물었다. 그놈이 정녕 미쳐 있더란 말이냐. 그런데 바로 그때 대종이 채 답하기도 전에 병풍 뒤에서 황문병이 나오면서 체구의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그놈의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놈이 속임수를 쓰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놈이 쓴 시와 그 글씨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이름이다. 어떻든 잡아오라고 하십시오. 구린내가 나서 잡아오기 곤란하다면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서 여러 명이 떠매고 오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부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통판의 말이 옳소. 마음을 바꾼 채구가 다시 대종에게 분부했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다시 가서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대종은 하는 수 없이 병졸들을 이끌고 다시 노성 영내로 들어갔다. 대종이 송강에게 슬쩍 귀띔해 주었다. 형님, 일이 뜻대로 풀리질 않는군요. 아무튼 그곳으로 간 다음 다시 궁리해 볼 도리밖에 없겠소. 병졸들은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를 구해 가지고 와서 그 속에 송강을 집어넣은 다음 여러 명이 떠매고 광주 부윤에게로 갔다. 부윤은 송강을 보자 병졸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을 끌어내라. 병졸들이 송강을 끌어내어 무릎을 꿇리려고 하자 송강은 눈을 부릅떠 채구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내 놈은 누구길래 이처럼 무엄하단 말이냐.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내 놈들을 벌하러 온 옥황상제님의 부마이니라. 이제 곧 나는 염라대왕과 오도장군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 뒤를 따라 내려올 것이니라. 내게는 800여 근이나 되는 황금인이 있다. 너희들은 빨리 달아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요절을 내버리고 말 것이니라. 채구가 보니 송강은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었다. 이에 어이가 없다는 듯 채구는 혀를 끌끌 찼다. 그러자 황문병이 다시 나서 채구에게 말했다. 나으리, 저놈은 짐짓 미친 척을 하고 있을 뿐 멀쩡한 놈입니다. 노성 영내의 관영과 차발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금세 알 것입니다. 만약 저놈이 처음 왔을 때 미쳐 있었다면 저놈은 진짜 미친 놈이지만 최근에 와서 갑자기 미쳤다면 그것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윤이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였다. 통판의 말을 들으니 그렇구려. 그는 곧 병조를 노성 영내로 보내서 관영과 차발을 불러들였다. 저놈은 처음 왔을 때부터 미쳐 있었느냐 아니면 요즘 들어 미친 것이냐. 관영과 차발은 사실대로 말했다. 나으리, 저자가 처음 왔을 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미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놈은 지금 날 속이려고 짐짓 미친 척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 부유는 수하의 병졸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을 엎어놓고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병졸들이 송강을 꽁꽁 묶은 뒤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곤장을 치기 시작하자 송강의 엉덩이는 금세 살이 터지고 피범벅이 됐다. 송강은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곤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대종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당장의 송강을 구해낼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송강은 이를 악물고 참아냈지만 곤장질이 갈수록 혹독해졌다. 그러니 어찌 모진 매를 끝까지 참아낼 수 있겠는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고 말았다. 제가 그 시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김에 한때의 기분으로 그만 그런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결코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 부유는 송강의 말을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송강이 모반의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놀람과 그런 그를 자신이 사로잡았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부유는 송강의 말을 기록하게 한 다음 그에게 25근짜리 큰 칼을 씌워서 옥에 가두게 하였다. 25근짜리 큰 칼은 사형수에게만 씌우게 되어 있었다. 송강이 옥에 갇히게 되자 대종은 옥졸들에게 분부하여 그를 잘 돌봐주도록 했다. 부윤 채구는 흡족한 기분으로 황문병을 데리고 후당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정해 앉고 나자 부윤이 황문병에게 치하했다. 통판의 발근지에는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을 것이요. 만일 통판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나는 깜빡 그놈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었소. 황문병이
한껏 의젓한 목소리로 그 말을 받았다. 상공께서는 이제 지체 없이 이 일을 도성에 계신 춘부장님께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황제폐하께 상주하시어 이번에 강주부에서 모바늘 싹을 사전에 뿌리 뽑게 된 사실을 아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황제폐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황문병 때문에 역적을 사로잡게 된 부윤이었다. 이제는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다. 알겠소. 내가 곧 아버님께 편지 한 통을 쓰겠소. 그러자 황문병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나으리. 만일 죄인을 도성으로 압송하라고 명하시면 즉시 수거에 실어서 보낼 것이며 중도에 잘못될 염려도 있으니 이곳에서 주살하시라고 명하시면 즉시 이곳에서 목을 베어 후환을 없애겠다고 아뢰십시오. 그러면 춘부장님께서 황제폐하께 상주하시게 되니 춘부장님의 공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부유는 그 말을 듣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황문병을 축혀 세웠다. 과연 통판의 말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소. 내가 편지에다 통판의 공로도 소상히 적어 올리겠소. 그러면 아버님께서 직접 황제폐하께 아뢰어 통판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실 것이오. 바로 황문병이 기다리던 말이었다. 황문병은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살해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이 몸을 상궁의 문화에 의탁하여 개나 말의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서둘러서 도성에 있는 채 태사에게 보내는 장문의 글을 썼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수결을 하고 날이 나자 문득 황문병이 물었다. 상공, 이 편지를 어느 사람 편의 도성으로 올려보내시겠습니까? 양원 압로절급 대종이 이 일에 합당할 것이요. 부윤이 그렇게 말하자 황문병이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가 잘 해낼까요? 그는 신행법을 쓸 줄 알기 때문에 하루에 능히 800리를 가는 사람이요. 글을 보낸다면 도성에 다녀오는데 불과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요. 내일 아침 일찍 그를 도성으로 떠나보낼 생각이요. 부윤이 글을 보내는 까닭을 말하자 황문병도 그제야 얼굴이 밝아졌다. 그토록 빨리 다녀올 수 있다면 당연히 글을 보내셔야지요. 그날 황문병은 후당에서 부윤으로부터 흡족가리만큼 치아의 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윤은 술상을 내오게 하여 그에게 술 대접까지 해주었다. 그는 밤이 이슥해져서야 무위군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부윤 최군은 그의 아버지 채태사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과 예물부찜 한 개를 준비한 다음 후당으로 대종을 불러들이고 분부했다. 급히 도성의 태사부중에 좀 다녀오게. 오는 6월 보름이 내 아버님의 생신날이네. 여기에 편지 한 통과 간수한 예물부찜이 있으니 이것을 전한 다음 답장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 되는 것일세. 이번 일만 잘 치르면 자네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네. 도중에 결코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되네. 대종은 그 말을 듣자 송강의 일이 마음에 걸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예물과 편지를 받아들고 나와서 자신의 거처에 들렀다. 예물과 편지를 잘 챙겨준 다음 곧장 옥에 갇혀있는 송강에게로 갔다. 형님, 저는 갑자기 부윤의 명으로 도성의 태사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쯤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이규에게 일러 형님을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사부에 가면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 형님을 구해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마음 편히 갖고 참으십시오. 대종의 말에 송강이 감사해하며 당부했다. 부디 어지나우가 힘써 이 송강의 목숨을 구해주길 바라네. 대종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이규를 부르더니 일렀다. 형님께서 어쩌다가 반역시를 쓰신 탓에 지금 이렇게 고생 중이시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점칠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부윤의 명령으로 도성의 태사부에 다녀올 텐데 그동안 네가 아침 저녁으로 형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만 한다. 소홀한 점 없이 정성껏 모셔야 한다. 이규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형님, 아무 염려 말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반역시 몇 줄 쓴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그런답니까? 실은 그보다 천만 배나 더 반역하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도성의 고관 대장놈들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어떤 놈도 송강 형님께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섣부른 수작하는 놈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놈을 당장 이 쌍도끼로 찍어버릴 테니까요. 대종은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듯 이규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두었다. 알겠네. 그럼 아우만 믿겠네. 부디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형님을 보살펴 드리는 일에만 정성을 기울여 주게나. 형님, 아무 염려 말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만일 형님께서 그처럼 걱정이 되신다면 이 아우는 오늘부터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완전히 술을 끊겠습니다. 오직 송강 형님 곁에서 시중만 들어드리고 있을 테니 이곳은 그저 안심하십시오. 그 말을 듣자 대종은 비로소 안심이 되는 듯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아우가 그처럼 굳은 결심을 하고 형님을 보살피겠다니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군. 대종이 그 말을 남기고 떠나자 이규는 정말로 술을 딱 끊은 채 송강의 곁에 붙어 앉아서 열심히 시중을 들었다. 거처로 돌아온 대종은 즉시 도성을 향해 떠날 채비를 차렸다. 8총짜리 미투리를 신고 누런 살구빛 적삼을 입고 전대를 차고 허리에 선패를 끼우고 두 손을 바꿔 쓰고 서신과 노잣돈을 챙기고 부윤으로부터 받은 예물보찜을 꺼내 들었다. 떠날 채비가 끝나자 그는 성 밖으로 나와서 4개의 간말을 내어 두 다리 위에 각각 2개씩 붙였다. 그러고 나선 신행법의 주문을 외자 즉시 신통력이 나타났다. 그의 몸은 마치 안개를 탄 구름에 오른 듯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쏜살같이 달려나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시골 마을과 고을을 지나고 또 성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신통력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달리다가 날이 저물자 객점에 들러서 간말을 떼고 편히 쉬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침을 배불리 먹자마자 또다시 4개의 간말을 양쪽 다리에 2개씩 붙이고 쏜살같이 달리더니 그의 발은 아예 땅에 닿을 새도 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점심때가 되자 주막에 들러 간단히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서쪽 하늘에 황혼이 물들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객점에 들러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또다시 다리에 간말을 붙이고 200~300리쯤 달리니 어느덧 사시가 되었다. 때는 무더운 6월이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온 몸에서 김이 날 지경이었다. 끼니를 제대로 먹지 않아 시장한 데다 목이 말랐다. 주위에는 술집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문득 앞을 바라보니 아득히 먼 곳에 넓은 호수가 보였고 호숫가 숲속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주막은 무척 깨끗이 단장되어 있었다. 주막 안에는 식탁이 20개 정도 놓여 있었는데 모두 다 붉은 기름을 먹인 탓에 번지르르하게 윤기가 돌았다. 대종은 간말을 떼고 성큼성큼 주막 안으로 걸어 들어가 아늑한 자리를 골라 앉은 후 보찜과 실롱을 내리고 적삼을 벗어 걸어 놓았다. 그러자 곧 심부름꾼이 달려왔다. 손님, 술은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안주로 무슨 고기를 내올까요? 돼지고기, 양고기, 쇠고기도 있습니다. 술은 딱 3잔만 마시겠네. 그 대신 밥을 먹도록 해주게나. 심부름꾼이 다시 주워 섬겼다. 맛 좋은 고기만두와 탕국도 있습니다. 나는 고기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저 소찬에다 밥 한 그릇이면 되겠네. 두부에 고추를 곁들여서 구운 것은 어떻습니까? 대종은 배가 고픈 터라 아무 생각 없이 심부름꾼에게 대답했다. 좋지. 그것으로 갖다 주게나. 심부름꾼은 쪼르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고추를 곁들여서 구운 두부 한 접시와 나물 반찬 2접시, 그리고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쭉 늘어놓고 나서 커다란 사발에다 술을 따랐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대종은 우선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돌며 현기증이 일고 눈앞에 불꽃이 어른거리는 듯 하더니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대종은 그만 눈을 스르르 감더니 그 자리에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것을 본 심부름꾼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두목님, 뻗었습니다. 그러자 안쪽으로부터 건장한 사내 한 명이 휘적휘적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안에서 걸어 나온 사내는 다름 아닌 바로 양산박의 두령 중 한 사람인 한지훌률 주기였다. 주기가 쓰러져 있는 대종을 보더니 일꾼에게 일렀다. 우선 이 보찜은 안으로 들여다 놓아라. 그리고 무슨 물건들이 있는지 이놈의 몸부터 뒤져보아라. 일꾼은 예물보찜을 안으로 들여다 놓고 나와 곧 대종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전대를 풀어서 펼쳐보니 그 속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겉봉을 보니 평안 가신 아버님께 100번 절 올립니다. 불초소자 체득장이라고 씌어 있었다. 주기는 곧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읽어보았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주기의 두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주기가 깜짝 놀랄 만한 글이 씌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시를 쓴 죄인 송강을 사로잡아 싸우니 만일 그를 도성으로 압송하라고 명령하시면 즉시 수거에 실어서 압송할 것이며 또한 중도에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 현지에서 주살하라고 명령하시면 즉시 이곳에서 처형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즉시 황지폐하께 상주하시어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득 바라보니 쓰러져 있는 대종의 허리춤에 주홍빛 선패가 삐죽이 드러나와 있었다. 주기는 그 선패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은빛 글씨로 강주 양원 압로절급 대종이라고 씌어 있었다. 두령님, 이제 이놈을 끌고 가서 껍질을 벗기고 만두소를 만들까요? 일꾼들이 대종을 잡기 위해 옷을 벗기며 물었다. 잠깐 기다려라. 전에 오용 군사께서는 항상 강주 땅에서 양원 압로절급으로 일하고 있는 신행태보 대종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곤 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선패를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구나. 그런데 어째서 송강형님을 해치려는 이따위 편지를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하늘의 도움으로 이 편지가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다. 어서 해독제를 써서 이 사람을 깨어나게 하라. 이 사람이 깨고 나면 모든 의문이 풀릴 테니까. 일꾼들이 곧 해독제를 물에 타서 입속으로 흘려넣자 잠시 후 대종이 눈을 부비며 깨어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기가 편지를 뜯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걸 보자 대종이 소리쳤다. 내 이놈! 내 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그 편지를 뜯어보았느냐. 그 편지는 강주 부윤이 태사부의 최 태사님께 보내는 편지이니라. 이놈이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주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이까지 타차는 편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요. 최 태사는 물론 송나라 황제에게 가는 편지라도 못 볼 건 뭐요. 대종은 그 사내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그런 말을 하자 저욱이 놀랐다. 노영은 도대체 뉘시오. 이름이나 한번 듣고 싶소. 나는 바로 양산박 두령 중 하나인 한지훌률 주기외다. 주기가 서슴없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대종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오, 그렇다면 오용 선생을 알겠구려. 주기가 그 말을 듣자 그가 대종이란 걸 확신했다. 그러나 짐짓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그분은 우리 양산박의 군사님이시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분을 알고 있소? 나와 그는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우리 오용 군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신행태보 대종이란 분이시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주기가 대종을 쏘아보며 따지듯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 송강 형님을 죽이려는 거요? 지난번 오용 군사님께서 송강 형님 편에 당신에게 편지를 전했을 텐데 말이요. 그 말을 듣자 대종은 어이가 없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얼른 두 손을 내두르면서 말했다. 그분과 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요. 나는 지금 도성으로 가는 즉시 채태사에게 예물과 편지를 전하고 나서 그분을 구할 길을 찾아볼까 하고 가는 길이요. 그러자 주기가 편지를 앞으로 쓱 내밀면서 말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어보시오. 대종은 편지를 받아 읽고 나자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한 채 한탄했다.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편지를 전하려 했구나. 대종은 비로소 주기에게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즉, 강주 노성 영내에서 오용의 편지를 가지고 온 송강을 만났던 일과 송강이 심양로에서 몹시 취해 반역시를 썼던 일과 강주부로 묶여가 옥에 갇히게 된 경위 등을 모두 말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대원장께서 직접 저희 산채로 가셔서 여러 두령님들과 함께 송강령님을 구해낼 계책을 의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대종을 데리고 뒤채로 들어가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한편 건너편의 갈대숲을 향해 향전 한 개를 쏘아보냈다. 그러자 갈대숲 사이에서 조각배 하나가 쏜살같이 노를 저어 오는 것이 보였다. 주기가 그 배에 탄 사내들에게 뭐라고 수근수근 귀옛말을 하자 그들은 다시 노를 저어서 쏜살같이 건너편 갈대숲 사이로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한 척의 배가 유유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기는 대종을 데리고 그 배에 오른 다음 둘이서 함께 금사탄을 건넜다. 건너편에는 이미 오용이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대종을 보자 달려와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겼다. 참으로 배운 지 오래구려. 오늘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자, 어서 대체로 함께 올라갑시다. 그들이 최의청에 올라가니 이미 모든 두령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오용은 조개를 비롯한 모든 두령들에게 차례로 대종을 인사시켜 주었다. 주기는 대종이 그곳에 오게 된 경위를 대략 설명한 다음 송강의 소식을 전했다. 지금 송강 형님께서는 강주부에 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러자 조개는 황망이 대종에게 자리를 앉도록 청한 다음 송강이 옥에 갇히게 된 경위를 물었다. 대종은 송강이 반역시를 지었던 일을 비롯하여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대종의 이야기를 들은 조개는 몹시 놀라 여러 두령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군사와 말을 점검하여 강주 땅으로 쳐들어가야만 할 것이요. 강주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 송공명을 구합시다. 그러자 오용이 만류했다. 두령님,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강주 땅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라 우리가 이르기도 전에 먼저 알려질 것입니다. 이는 뱀을 놀라게 하는 격이니 자칫하면 그들이 송강 형님을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은 힘보다 꾀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군사는 그 계책을 말씀해 보시오. 즉, 강주부윤이 대원장으로 하여금 도성의 채태사에게 예물과 편지를 전한 다음 답장을 받아오라고 했으니 우리가 거짓으로 답장을 써서 강주부윤에게 전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영모죄인 송강을 즉시 도성으로 압송하라. 도성에서 그를 문추한 후에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하여 송강 형님이 도성으로 압송되어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날 때 우리가 산채를 내려가서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개가 약간 근심스러운 듯 반문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일이 어찌 되겠소? 그러자 공손승이 오용을 대신해 대답했다.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졸개들을 널리 풀어서 살피게 한다면 그들이 어느 곳으로 지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송공명을 동경으로 압송하지 않고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개가 또 한 가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채태사의 필적을 모방해서 거짓 편지를 쓰는 일도 문제가 되겠구려. 누가 그의 글씨를 본떠 쓸 수가 있겠소? 그건 제가 생각해둔 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사대가의 서체는 소동파, 황노직, 미원장, 채경의 글씨입니다. 그들의 글씨는 모두 천하 명필로서 송조의 사대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이 제주성 안에 있는 소양이란 수재와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명필들의 글씨를 곧잘 흉내내기 때문에 제주성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성수서생이라고 부른답니다. 뿐만 아니라 창봉술에도 능하며 칼 쓰는 솜씨도 보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라면 채경의 글씨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용이 그렇게 말하자 다시 조개가 물었다. 그 사람을 데려다 편지를 쓰게 하면 되겠구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들을지 그게 걱정이오. 간단합니다. 대원장으로 하여금 그의 집으로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한 다음 곧 사람을 보내어 그의 가족을 데려와 우리에게 가담시키면 됩니다. 오용의 말에 대종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데려올 수 있겠소? 어려운 일이 아니오.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저는 태안주 악묘의 관리인입니다. 이번에 악묘의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빈문을 좀 써주십사하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우선 은자 50냥을 드릴 테니 생활에 보태 쓰도록 하시고 어서 함께 가시지요. 라고 하면 그는 아무 의심도 없이 순순히 따라 나설 거요. 그런 후 우리는 따로 사람을 보내서 그의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겠소. 이렇게 해서 그를 이 일에 가담시키고 나면 이번 일은 물론이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땐 얼마든지 그의 솜씨를 빌릴 수 있을 것이오. 조개가 또 다른 걱정을 말했다. 편지는 그가 쓰면 되겠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날인을 해야 할 텐데 인장을 어디에서 구한단 말이오. 역시 제주성 안에 그 방면에 적임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천하 제1의 전각가로서 김대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옥으로 도장을 잘 새겨 그를 가리켜 옥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도 역시 대원장이 은자 50냥을 건네주고 비문을 새겨달라고 하여 데려오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가족들도 이곳으로 데려온 다음 가담시키면 됩니다. 소양과 김대견은 우리 산채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용이 막힘없이 계책을 밝히자 비로소 신중한 조개도 감탄에 마지 않았다. 참으로 기막힌 묘안이요. 그날 조개는 크게 잔치를 베풀어 대종에게 밤늦게까지 술을 권했다. 다음날 아침 대종은 악묘의 관리인 차림으로 꾸민 후 은전 200냥을 지니고 제주성으로 떠났다. 간말을 양쪽 다리에 붙이고 나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그의 발은 땅에 닿을 사이도 없이 바람처럼 달리니 채 2시각도 걸리지 않아 제주성 안에 이를 수 있었다. 그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성수서생 소양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려주었다. 저쪽 관청을 지나 동쪽의 문묘 앞에서 삽니다. 대종은 가르쳐준 대로 소양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소 선생 계십니까? 그러자 한 서생이 안쪽에서 나오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댁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죠? 대종이 예를 갖추어 허리를 굽혔다. 저는 태안주 악묘의 관리인입니다. 이번 악묘에서 오왕루를 중수하고 비문을 새기려 마을 부호들이 저를 보냈는데 선생의 높은 이름을 듣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자, 우선 은자 50냥을 가져왔사오니 살림에 보태 쓰시고 저와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짜가 이미 정해져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짓고 글씨를 쓸 줄 안다 하나 새길 줄은 모릅니다. 비석을 세우려면 각자 장도 청해야 할 텐데요. 그것도 미리 다 생각하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듣기에 옥비장 김대견이란 분이 정각의 명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분께 비문 새기는 일을 부탁드릴 작정입니다. 혹시 그분이 계신 곳을 아신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이미 좋은 날까지 잡아놓았으니 바라건대 그분을 모시고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종이 그렇게 말하면서 은자 50냥을 내놓았다. 소양은 쾌히 승낙하고
은자 50냥을 거두어 들인 후 대종을 데리고 김대견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들이 문묘 앞을 지날 때 저쪽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소양이 손가락으로 그 사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아, 마침 저기 오는군요.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바로 김대견입니다. 소양은 김대견을 불러 세운 다음 대종과 인사를 시키고 나서 대종이 찾아온 까닭을 대신해서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내게 비문을 쓰게 하고 자네에게 조각을 하게 하려고 은자 50냥을 가지고 오셨다네. 대종이 소양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높으신 이름을 듣고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뿌리치지 마시고 수락해 주십시오. 김대견은 대종이 내미는 은자를 보더니 쾌히 승낙했다. 좋습니다. 동학대제를 모시고 있는 악묘의 비석을 새긴다니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소양과 김대견은 모두 손톱만큼도 대종을 의심하지 않은 채 대종의 청에 응했다. 점치는 이가 나를 정해놓았으므로 두 분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오늘로 저와 함께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대종이 길을 재촉하자 소양이 그 말을 받았다. 날씨가 더운 데다 오늘은 시각이 늦었으니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다음 객점에 닿기도 전에 해가 저물 테니까요. 김대견도 동의했다. 네, 그게 좋겠소. 대종은 마음이 급했으나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길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리고 대종은 그날 밤 소양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다음 날 아침 대종은 소양과 김대견을 데리고 제주성을 떠났다. 그들이 약 100리쯤 걸었을 때 대종이 문득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께서는 천천히 뒤따라오십시오. 제가 먼저 가서 마을 부호들에게 알린 다음 두 분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대종은 그들을 남겨둔 채 성큼성큼 앞서 가버렸다. 소양과 김대견은 그런 대종이 의아스럽고 못마땅했으나 이미 은자 50냥을 거둔 뒤라 느긋한 마음으로 등에 보찜을 진 채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들이 7, 80리쯤 갔을 때 문득 앞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산 비탈에서 약 4, 50명의 장정들이 뛰쳐나왔다. 그런데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지난날 청풍산의 새 호걸 중 하나인 왕영이었다. 이놈들 꼼짝 마라. 너희 두 놈은 못하는 놈들이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앞장선 왕영이 두 사람의 앞길을 막더니 소리쳤다. 저희는 비문을 짓고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석일을 하기 위해서 태안주로 가는 길이죠. 보시다시피 가진 거라곤 오직 도구와 옷가지를 싼 보침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겁먹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자 왕영이 꾸짖었다. 네 이놈, 감히 주둥아리를 잘도 나불대는구나. 나는 이놈들이 가진 돈이나 옷가지 따위는 필요가 없다. 이놈들의 염통과 간을 꺼내서 술안주를 하면 그뿐이니라.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 아닌가. 소양과 김대견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무예에 의지하여 단봉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 왕영도 박도를 빼어들고 두 사람을 맞이하여 싸웠다. 그러나 옌일곱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두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듯 왕영이 몸을 돌려 달아났다. 두령이 달아나자 그의 졸개들도 모두 주랭랑을 놓았다. 소양과 김대견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두 사람이 한동안 쫓고 있는데 벼란간 산 중턱에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왼쪽에서는 울리금강 송만이, 오른쪽에서는 모착천 두천이,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백면낭군 정천수가 뛰쳐나왔다. 그들은 각기 30여 명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꺼번에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마치 솔개가 병아리를 채가듯 두 사람을 잽싸게 잡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으로 끌려 들어가던 두 사람은 어떻게 항거해볼 도리가 없어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끌고 가던 4명의 오갈이 뜻밖의 말을 했다. 두 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양산박 조천왕의 명을 받아 두 분을 가담시키기 위해 산채로 모셔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양은 그 말의 까닭을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나으리, 저희 같은 모지렁이들을 데려다가 무엇에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저희들은 당 모가지 하나 비틀 만한 힘조차 없는 사람이니 그저 아까운 양식만 축낼 것입니다. 오용 군사님께서는 두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악묘의 비석을 세운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 분을 이곳까지 모셔오게 한 것도 사실은 오용 군사님입니다. 아무튼 저희들과 함께 가보시면 곧 모든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두천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소양과 김대견은 여전히 그 말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이 가는 도중 한지 훌릴 주기의 주막에 이르자 두천은 밥상을 차려 두 사람에게 배불리 먹게 한 다음 밤이 되자 배를 불러 타고 그들을 산채로 데려갔다.